노란 벽지, 샬롯 퍼킨스 길먼.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샬롯 퍼킨스 길먼의 단편소설 노란 벽지입니다. 심리적 압박과 억압 속에서 점점 변화하는 한 여성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존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택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 식민지 시대의 저택, 세습된 재산. 나는 차라리 그 집이 유령이 나오는 집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마치 낭만 소설 속 주인공처럼 짜릿한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상상은 현실에선 너무 큰 기대일 것이다. 운명에게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는 셈이니까. 그럼에도 나는 확신한다. 그 집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싸게 임대되겠는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겠는가? 존은 물론 이런 내 말을 비웃는다. 부부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닌가? 그는 극단적인 실용주의자다. 믿음을 갖는데 인내심이 없고 미신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숫자로 기록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대놓고 조롱한다. 존은 의사이고 어쩌면 그것이 내가 더 빨리 낫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겠지만 이건 그냥 종이장이니까 여기에라도 적는 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된다. 알다시피 그는 내가 아프다는 걸 믿지 않는다. 내가 뭘 어찌할 수 있겠는가. 높은 평판을 지닌 의사이자 남편인 그가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내가 겪고 있는 건 그저 일시적인 신경쇠약, 약간의 히스테리일 뿐이라고 확신시킨다면 내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는가. 내 남동생도 의사인데 그 역시 평판이 높고 같은 말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인산염인지 인산염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약을 먹고 강장제를 복용하고 여행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도 하고 일은 완전히 금지당한 채 지내고 있다.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일, 자극, 변화가 내 건강에 더 이롭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동안 글을 쓰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지치게 만든다. 그토록 은밀하게 써야 한다는 것도, 거센 반대를 견뎌야 한다는 것도. 가끔 상상한다. 지금 내 상태에서 반대가 덜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더 많고 자극받는 일도 더 많다면 어땠을까 하고. 하지만 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내 상태에 대해 생각하는 거라고 말한다. 솔직히 말해 그 말은 항상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집 이야기를 하려 한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완전히 외따로 서 있고 도로에서 한참 떨어져 있으며 마을로부터는 정확히 3마일 거리에 있다. 그 집은 마치 책 속에서 본 영국 시골의 저택을 떠올리게 한다. 울타리와 담장이 있고 자물쇠가 채워진 대문도 있으며 정원사와 사람들을 위한
여러 채의 별채들까지 갖춰져 있다. 정말 근사한 정원이 있다. 넓고 그늘진 정원에는 낮은 초록 울타리가 가장자리를 따라 나 있고 그 사이로 오솔길이 이어지며 포도 넝쿨이 드리워진 긴 정자 아래엔 벤치들이 줄지어 놓여 있다. 온실도 있었던 것 같다. 지금은 모두 무너져 있지만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인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있었던 듯하다. 어쨌든 이 집은 수년째 비어 있다. 그런 사정들이 내가 처음 느꼈던 귀신이라도 나올 듯한 분위기를 망쳐놓긴 했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집에는 정말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나는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달빛이 비치던 어느 밤 존에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느끼는 건 단지 외풍일 뿐이라며 창문을 닫아버렸다. 가끔은 존에게 이유 없이 화가 치밀 때가 있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예민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건 지금의 내 신경 상태 때문일 것이다. 존은 내가 그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제력을 완전히 잃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적어도 그 앞에서는 스스로를 억누르려 애쓰는데 바로 그 점이 나를 극도로 지치게 만든다. 우리 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아래층의 베란다로 바로 이어지고 창가에는 장미가 피어 있으며 고풍스럽고 예쁜 무명 커튼이 걸린 방을 원했다. 하지만 존은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방에는 창문이 하나뿐이고 침대 2개를 놓을 공간도 없으며 만약 자신이 다른 방을 쓰게 된다면 자기 가까이에 그 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세심하고 다정하여 그의 특별한 지시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나는 하루 중 매 시간마다 정해진 일정표를 처방받아 지키고 있고 그는 나 대신 모든 걸 관리한다. 그 점을 더 고마워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비열하고 배은망덕하게 느껴진다. 그는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이며 나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고 가능한 많은 공기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은 당신 체력에 달려있고 음식은 어느 정도 당신 입맛에 달려있어요. 하지만 공기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라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집 꼭대기층에 있는 아이들 방을 쓰기로 했다. 그 방은 아주 크고 공기가 잘 통하며 집 거의 한 층 전체를 차지하고 사방으로 창이 나 있어 공기와 햇살이 가득하다. 내 생각에 그 방은 처음엔 유아실이었고 그 다음에는 놀이방이나 체육실이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창문마다 아이들을 위한 철창이 설치되어 있고 벽에는 고리와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벽지와 페인트는 꼭 남자아이들 학교에서 썼던 것 같다. 벽지는 침대 머리맡 주변 내가 손이 닿는 범위만큼 큰 덩어리로 벗겨져 있고 방 반대편 낮은 곳도 크게 벗겨져 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형편없는 벽지는 본 적이 없다. 그것은 화려하고 무질서할 뿐 아니라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잘못을 다 저지른 무늬 중 하나다. 눈으로 따라가기에 혼란스러울 정도로 칙칙하면서도 너무 뚜렷해서 계속 시선을 자극하고 집중하게 만든다. 조금 따라가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각도로 튀어나가며 전례 없는 모순 속에서 스스로를 파괴한다. 색깔은 혐오스러울 정도로 역겹다.
천천히 움직이는 햇빛에 이상하게 바래버린 불길하게 그을린 듯한 불결한 노란색이다. 어떤 곳은 칙칙하면서도 선명한 주황색이고 또 어떤 곳은 병든 듯한 유황빛이다. 아이들이 그것을 싫어했던 것도 당연하다. 만약 내가 이 방에서 오래 살아야 한다면 나도 분명히 싫어하게 될 것이다. 존이 오고 있다. 이것을 치워야 한다. 그는 내가 한마디라도 글을 쓰는 걸 몹시 싫어하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지 2주가 지났지만 그 첫날 이후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지금 나는 이 끔찍한 아이방 위층 창가에 앉아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글을 쓰는 걸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력이 없다는 것만 빼면. 존은 하루 종일 집에 없고 그의 환자 상태가 위중할 때면 밤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내 경우는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 신경쇠약은 끔찍할 정도로 우울하게 만든다. 존은 내가 실제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른다. 그는 내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물론 단지 신경증일 뿐이다. 하지만 내 의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무겁게 짓누른다. 존에게 큰 도움이 되고 진정한 안식과 위안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짐이 되어 있다니.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일,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을 응대하고 간단한 일들을 지시하는 것조차 얼마나 큰 노력이 드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메리가 아기를 잘 돌봐줘서 다행이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다. 그런데도 아이와 함께 있는 건 견딜 수가 없다. 아이가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곤두서고 만다. 존은 평생 신경이 예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이 벽지 때문에 나를 정말 많이 비웃는다. 처음에 그는 방의 벽지를 새로 바르려 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것에 휘둘리고 있다며 신경증 환자에게 가장 나쁜 일은 그런 공상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벽지를 바꾸고 나면 이번엔 무거운 침대 틀, 그 다음엔 창살 달린 창문, 그 다음엔 계단 꼭대기의 문이 문제라고 할 거라며 끝도 없을 거라고 말했다. 이 집이 당신한테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정말이에요. 석 달 임대 때문에 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가 말했다. 그럼 아래층으로 내려가요. 거기엔 정말 예쁜 방들이 있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바보 같은 아가라고 부르더니 내가 원한다면 지하실로라도 내려가 석회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침대와 창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의 말이 맞긴 하다. 이 방은 누구라도 원할 만큼 통풍도 잘 되고 편안한 곳이고 물론 나도 단순한 변덕 때문에 그를 불편하게 만들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다. 나는 정말로 이 큰 방이 점점 마음에 들고 있다. 그 끔찍한 벽지를 빼고는. 한쪽 창문 밖으로는 정원과 그 신비로운 깊은 그늘의 덩굴 정자들, 야생스럽게 자란 고풍스러운 꽃들과 덤불, 그리고 울퉁불퉁한 나무들이 보인다. 다른 창문으로는 망과 이 저택에 딸린
작은 개인 부두가 아름답게 보인다. 집에서 그곳까지는 멋지게 그늘진 오솔길이 나 있다. 나는 언제나 그 많은 오솔길과 덩굴 정자에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조는 내게 절대 그런 공상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 상상력과 이야기 만들어내는 습관 때문에 나 같은 신경쇠약은 온갖 흥분된 공상에 빠지기 쉽다며 의지와 분별력으로 그런 경향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노력한다. 가끔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글을 쓸 만큼 건강해지면 머릿속을 짓누르는 생각들이 정리되어 오히려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낀다. 하지만 막상 써보면 금세 너무 피곤해진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참 낙담스럽다. 내가 정말로 회복되면 조는 사촌 헨리와 줄리아를 이곳에 오래 머물게 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 내 곁에 그런 자극적인 사람을 두는 건 베개 속에 불꽃놀이 폭죽을 넣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한다. 정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벽지는 자신이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무늬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점이 있는데 마치 부러진 목처럼 늘어져 있고 둥글게 붉어진 두 눈이 거꾸로 된 채로 나를 노려본다. 그 뻔뻔스러움과 끈질김에 나는 정말로 화가 난다. 그 눈들은 위아래로 옆으로 기어다니며 어이없게도 깜빡이지도 않고 사방에 퍼져 있다. 무늬 두 폭이 맞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그 틈을 따라 눈들이 줄지어 위아래로 이어져 있고 한쪽 눈은 다른 쪽 눈보다 약간 위에 있다. 나는 생명 없는 물건이 이렇게까지 표정을 드러내는 걸 처음 본다. 물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한 표정을 지니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어렸을 때 난 종종 잠들지 못한 채 누워서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재미와 공포를 아무것도 없는 벽이나 평범한 가구에서 얻곤 했다. 우리 집 오래된 큰 서랍장의 손잡이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윙크하던지 그걸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직한 친구처럼 느껴지던 의자도 하나 있었다. 다른 사물들이 너무 무섭게 보일 때는 언제나 그 의자 위로 펄쩍 올라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곤 했다. 이 방의 가구들은 그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뿐 딱히 더 나쁘지는 않다. 어차피 아래층에서 우리가 가져온 것들이니까. 아마 이 방이 놀이방으로 쓰일 때 아기용 물건들은 모두 치웠을 것이다. 당연하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만든 곳은 본 적이 없다. 앞서 말했듯 벽지는 여기저기 뜯겨 나가 있는데 형제보다 더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다. 아이들이 벽지를 미워하면서 기를 쓰고 떼어내려고 한 모양이다. 게다가 바닥은 긁히고 파이고 쪼개져 있고 석고벽도 여기저기 파헤쳐져 있다. 우리가 방 안에서 발견한 유일한 가구인 이 크고 무거운 침대는 마치 전쟁을 겪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 오직 벽지만 빼고. 존의 누나가 온다.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나를 참 잘 챙긴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건 그녀에게 들키면 안 된다.
그녀는 완벽하고 열정적인 살림꾼이며 그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고 믿는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내가 아픈 게 글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녀가 나가 있는 동안에만 글을 쓸 수 있고 이 창문들 덕분에 멀리서부터 그녀가 오는 것도 볼 수 있다. 이 창 중 하나는 길이 내려다 보이는데 아름답고 그늘진 구불구불한 길이다. 또 한쪽으로는 시골 풍경이 보인다. 그곳도 참 아름답다. 커다란 느릅나무들과 부드러운 초원이 펼쳐진다. 이 벽지에는 다른 색으로 겹쳐진 희미한 무늬가 있는데 특히 짜증나는 무늬다. 특정한 빛에서만 보이고 그마저도 또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색이 바래지 않은 부분, 햇볕이 딱 알맞게 비치는 곳에서는 이상하고 자극적인 형체 없는 어떤 형상이 보인다. 우스꽝스럽고 눈에 띄는 검무늬 뒤에서 마치 토라진 듯 숨어있는 모습이다. 저기, 존의 누나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7월 4일, 축제는 끝났다.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나는 완전히 지쳐버렸다. 존은 사람들이 오는 게 나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엄마와 넬리 그리고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초대했다. 물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존의 누나 제니가 모든 일을 처리한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피곤하다. 존은 내가 더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가을엔 위어 미첼에게 보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전혀 가고 싶지 않다. 예전에 거기서 치료를 받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존이나 내 남동생과 똑같고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고 했다. 게다가 그렇게 먼 데까지 가는 것도 큰일이다. 나는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끔찍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며 불평이 많아지고 있다. 별일도 아닌 일에 울고 거의 늘 울고 있다. 물론 존이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울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렇다. 그리고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존은 심각한 환자들 때문에 도시에 묶여있는 일이 잦고 제니는 내가 원하면 나를 혼자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정원을 조금 산책하거나 저 예쁜 길을 따라 걷고 장미 덩굴 아래 베란다에 앉아있거나 이 방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나는 이 크고 움직이지 않는 침대에 누워있다. 못으로 고정된 듯하다. 그리고 몇 시간이고 그 무늬를 눈으로 쫓는다. 체조만큼이나 운동이 된다. 정말이다. 이를테면 저 아래 구석, 아직 손대지 않은 지점에서 시작해서 그 목적 없는 무늬를 어떻게든 끝까지 따라가 보겠다고 1000번쯤 마음먹는다. 나는 디자인 원리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건 방사형도, 교차도, 반복도, 대칭도, 내가 아는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는다. 물론 폭 단위로는 반복되지만 그 외에는 아니다. 한쪽으로 보면 각 폭이 제각기 따로 떨어져 있다. 부분 곡선과 장식들, 마치 퇴행된 로마네스크 양식에 선망 증세가 더해진 듯한 그것들이 얼빠진 기둥들을 이루며 위아래로 비틀거리고 오르내린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제멋대로 뻗은 윤곽선들이 거대한 사선으로 공포의 물결처럼 뻗어나간다. 뒤엉켜 날뛰는
해조류 떼처럼. 전체적으로는 수평으로도 흐른다. 적어도 그렇게 보인다. 그 흐름의 방향을 따라가며 질서를 찾아 내려다보면 진이 빠진다. 그 폭을 수평띠 장식처럼 써놨는데 그게 혼란을 한층 더 키운다. 방 한쪽 끝에는 거의 온전한 부분이 하나 있다. 그리고 그곳에 사방에서 비치던 빛이 사그라지고 낮은 태양빛이 정면으로 비칠 때면 결국 방사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기괴한 형상들이 공통된 중심을 기준으로 배열된 듯하고 동일한 혼란 속에서 마구잡이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지친다. 잠깐 눈을 붙여야겠다. 아마도. 나는 왜 이걸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쓰고 싶지 않다.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존은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말해야 한다. 그게 너무나도 후련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글을 쓰는 일이 점점 더 버겁다. 쓰고 나서 느끼는 후련함보다 쓰기 위해 들이는 노력이 더 크게 느껴진다. 요즘 나는 절반쯤은 몹시 게을러져서 누워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존은 내가 기운을 잃으면 안 된다고 해서 대구 간류와 여러 가지 강장제들을 먹게 하고 맥주와 와인, 희귀한 고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존. 그는 나를 정말로 아끼고 내가 아픈 걸 참지 못한다. 얼마 전 나는 그와 진지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해보려 애썼고 헨리 사촌과 줄리아에게 가서 며칠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되지 않았고 설령 간다고 해도 버텨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내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다. 다 말하기도 전에 울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똑바로 생각하는 것도 큰 노력이 든다. 아마 이 신경쇠약 때문이겠지. 사랑스러운 존은 이런 나를 번쩍 안아 위층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는 내 머리가 아플 때까지 곁에 앉아 책을 읽어줬다. 그는 내가 자기의 사랑이고 위안이고 전부라며 말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오직 나만이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내가 의지와 절제를 발휘해 어리석은 공상들이 내 마음을 휘두르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고.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끔찍한 벽지가 있는 유아방을 그 애가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이 방을 쓰지 않았다면 그 축복받은 아기가 이 방을 썼을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가. 내 아이, 그처럼 쉽게 영향을 받는 작은 존재를 이 방에서 살게 하다니.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못할 일이다. 그 전까진 생각도 못했는데 결국 존이 나를 이 방에 있게 한 게 다행이었구나. 내가 아기보단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는 그들에게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지만 여전히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 벽지에는 나만 아는 것들이 있다. 앞으로도 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검문이 뒤로 희미한 형체들이 날이 갈수록 또렷해지고 있다. 항상 같은 형체인데 단지 수가 많아졌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몸을 굽히고 무늬 뒤에서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그게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게 뭘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라기 시작한다. 제발 존이 나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존과 내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는 너무나도 현명하고 나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젯밤 나는 결국 그에게 말해보려고 했다. 그때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방 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다. 가끔 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싫다. 너무 천천히 스며들고 어느 창문으로든 꼭 들어오니까. 존은 자고 있었고 나는 그를 깨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다. 그 출렁이는 벽지 위로 드리운 달빛을 바라보다가 소름이 돋았다. 희미한 형체가 벽지 너머에서 무늬를 흔드는 듯 보였고 마치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살며시 일어나 벽지를 만져보러 갔고 정말로 무늬가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존은 깨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작은 아가씨?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 감기 걸려요. 그가 말했다. 지금이 말할 기회라고 생각한 나는 여기는 도무지 나아질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 데리고 나가달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다. 세상에 자기야. 우리 이 집 계약이 아직 3주나 더 남아있잖아요. 그 전엔 떠나기 어렵죠. 우리 집은 아직 수리 중이고 지금은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자기가 정말로 위험한 상태라면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나아지고 있어요, 내 사랑. 그걸 당신이 못 느낀다고 해도 말이에요. 나는 의사예요, 자기야. 그러니까 알아요. 당신은 살도 붓고 얼굴색도 좋아졌고 식욕도 돌아왔어요. 정말 마음이 놓여. 내가 말했다. 저 몸무게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줄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식욕은 당신이 저녁에 옆에 있을 땐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아침엔 당신이 없어서 그런지 더 안 좋아요. 그러자 그가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우리 사랑스러운 자기, 아프고 싶으면 마음껏 아파도 돼요. 하지만 지금이 반짝이는 시간에는 일단 자고 얘기는 아침에 해요. 그럼 당신은 정말 떠날 생각이 없는 거죠? 나는 울적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떠나겠어요? 이제 딱 3주만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데 그때는 제니가 새 집을 준비하는 며칠 동안 여행도 다녀오자고요. 진심이에요, 자기야. 당신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몸은 조금 나아졌을지도 모르지만요. 내가 말하다가 멈추자 그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 하고 앉더니 몹시 단호하고 책망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더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사랑, 제발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은 절대 마음에 품지 말아요. 당신처럼 예민한 기질에겐 그런 생각이 가장 위험하고 또 이상하게 끌리는 거예요. 그건 터무니없는 착각이고 어리석은 망상이에요. 내가 의사잖아요. 내 말을 믿을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머지않아 잠들었다. 그는 내가 먼저 잠든 줄 알았지만 사실 아니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자리에 누워 벽지의 앞무늬와 뒷무늬가 정말 함께 움직이는지 아니면 따로 움직이는지 계속 생각했다. 이런 무늬는 낮에 보면 일관성이 없고 질서를 거스르며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불편함을 준다. 색깔은 너무 흉측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계속 변해서 짜증나는데 특히 그 무늬를 보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깝다. 그것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뒤집히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건 얼굴을 후려치고 넘어뜨리고 짓밟는다. 악몽 같다. 겉면 무늬는 화려한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마치 곰팡이를 연상시키는데 관절처럼 연결된 버섯이 끝없이 피어나고 뒤엉켜 자라는 모습과 비슷하다.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때도 있다는 거다. 이 벽지에는 유일하게 나만 알아챈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빛이 변하면 무늬도 함께 변한다는 것이다. 해가 동쪽 창문으로 길고 고든 햇살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 벽지는 너무도 순식간에 변해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나는 늘 그 순간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달이 뜬 밤에는 달빛이 밤새도록 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벽지는 낮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밤에는 어떤 종류의 빛 아래서도 땅거미 속에서든 촛불이든 램프 불빛이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달빛 아래에서는 그 무늬가 마치 철창처럼 보인다. 겉에 보이는 무늬 말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자는 놀랍도록 또렷하게 드러난다. 그 희미한 이면의 무늬, 그 뒤에서 어렴풋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 한동안은 몰랐지만 이제는 분명히 그것이 여자라는 확신이 든다. 낮에는 그 여자가 억눌린 채로 조용히 있다. 아마도 그녀를 그렇게 가만히 붙잡아 두는 건 그 무늬일 것이다. 그 무늬는 너무도 알 수 없고 기묘해서 나 역시 몇 시간이고 말없이 바라보게 된다. 나는 요즘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조는 그것이 내게 좋다고 말하고 가능한 많이 자라고 한다. 사실 이 습관은 그가 식사 후마다 1시간씩 나를 눕게 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건 결국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절대로. 사실 나는 점점 존이 무서워지고 있다.
그는 가끔 정말 이상해 보이고 제니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마치 과학적 가설처럼. 어쩌면 이 모든 게 그 벽지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존이 내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를 때 그를 지켜본 적이 있었다. 또 아무렇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불쑥 방에 들어간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존이 벽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제니도 마찬가지였다. 한 번은 그녀가 손으로 벽지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방 안에 있는 줄 몰랐던 모양이다. 나는 아주 조용하게, 최대한 절제된 태도로 그녀에게 벽지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획 돌아서더니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왜 자기를 그렇게 놀래키느냐고 따졌다. 그러고는 그 벽지가 닿는 모든 것에 얼룩을 남긴다면서 내 옷과 존의 옷에 노란 얼룩이 묻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 말만 보면 참으로 순진무구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녀는 그 무늬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 무늬의 비밀만큼은 나 말고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요즘은 예전보다 삶이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진다. 이제는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생겼고 기다릴 수 있으며 지켜볼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식사도 예전보다 잘하게 되었고 한결 조용해졌다. 주는 내가 나아지는 걸 보고 무척 기뻐한다. 얼마 전에는 웃으면서 그 지긋지긋한 벽지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잘 지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도 웃으면서 넘겼지만 그게 정말로 벽지 때문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가 날 비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니면 날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떠나고 싶지 않다. 아직 그 무언가를 완전히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주일이 남았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요즘 나는 훨씬 더 좋아진 기분이다. 밤에는 잠을 거의 자지 않는데 그 전개를 지켜보는 일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이다. 대신 낮에는 꽤 많이 잔다. 낮에는 그 벽지를 지켜보는 일이 지치고 혼란스럽다. 곰팡이처럼 보이는 그 무늬에는 언제나 새로운 싹이 돋고 온통 새로운 노란색 조가 퍼진다. 나는 그것을 세어보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셀 수가 없다. 그 벽지는 정말 이상한 노란색이다. 지금껏 내가 본 노란 것들, 버터컵처럼 예쁜 것 말고 낡고 불쾌하고 역겨운 노란 것들만 떠올리게 만든다. 그런데 그 벽지에는 또 하나 말하고 싶은 점이 있다. 바로 냄새다. 처음 이 방에 들어섰을 때부터 알아차렸지만 그때는 햇볕도 잘 들고 공기도 잘 통해서 그리 거슬리진 않았다. 그런데 안개와 비가 계속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창문을 열든 닫든 그 냄새가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 냄새는 이제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다. 식당에 맴돌고 거실에 숨어들며 복도에 숨고 계단에서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내 머리카락 속에도 배어 있다. 말을 타고 있을 때조차 고개를 획 돌리면 그 냄새가 확 다가온다. 그 냄새는 정말 이상하다. 나는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알아내려고 몇 시간이고 애썼다. 처음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아주 부드럽기까지 했다. 내가 맡아본 것 중 가장 은근하고 가장 오래가는 냄새였다. 그런데 이런 눅눅한 날씨에는 끔찍하다. 밤에 눈을 뜨면 그 냄새가 내 위에 덮여 있다. 처음에는 정말 괴로웠다. 냄새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 집을 통째로 불태울까?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 냄새를 닮은 걸 굳이 꼽자면 벽지의 색깔뿐이다. 노란색 냄새다. 이 벽에는 이상한 자국이 있다. 아주 낮은 곳, 걸레바지 근처에 방 전체를 빙 둘러도는 줄무늬 자국이다. 그것은 침대를 제외한 방 안의 모든 가구 뒤쪽으로 지나가며 길고 곧고 일정하게 얼룩져 있다. 마치 같은 자리를 반복해 문지른 것처럼 말이다. 그걸 누가, 왜, 어떻게 남긴 것인지 궁금해진다. 빙글빙글 계속 도는 그 자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신이 아찔해진다. 나는 마침내 뭔가를 발견했다. 밤마다 변하는 모습을 그렇게 오래 지켜보면서 드디어 알아냈다. 앞면 무늬가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놀랄 일도 아니다. 그 뒤에 여자가 흔들고 있으니까. 가끔은 그 뒤에 아주 많은 여자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단 한 명이 빠르게 기어다니면서 그 전체를 흔들어댄다. 아주 밝은 곳에서는 그녀가 가만히 있고, 아주 어두운 곳에서는 그 막대기들을 꽉 잡고 세게 흔든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해서 그 무늬를 빠져나오려 한다. 하지만 누구도 그 틈을 통과할 수는 없다. 너무 조여서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머리가 거기 얽혀 있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머리들이 뚫고 나가면 무늬가 그들을 목졸라 뒤집어 놓고 눈을 하얗게 만든다. 만약 그 머리들이 가려지거나 없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낮에는 그 여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건 비밀이지만 나는 그녀를 직접 봤다. 창문마다 어느 쪽을 보든 그녀가 보인다. 분명 같은 여자다. 왜냐하면 그녀는 항상 살금살금 기어다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대낮에는 그렇게 기어다니지 않으니까. 나는 그늘진 오솔길 위를 오르내리는 그녀를 본다. 포도덩굴이 드리운 어두운 정자도 정원 이곳저곳도 기어다닌다. 나무 아래 뻗은 그 긴 길에서도 그녀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마차가 다가오면 블랙베리 덩굴 아래로 숨는 것도 본다. 나는 그녀를 조금도 탓하지 않는다. 대낮에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들키는 일은 얼마나 굴욕적이겠는가. 나도 대낮에 기어다닐 때는 항상 문을 잠근다.
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존이 바로 수상하게 여길 테니까. 요즘 존은 너무 예민하고 이상해서 괜히 자극하고 싶지 않다. 그가 다른 방을 쓰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자를 밤에 밖으로 끌어내는 일은 나 말고는 아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모든 창문에서 동시에 그녀를 볼 수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빨리 고개를 돌려도 한 번에 한 창밖에 볼 수 없다. 나는 항상 그녀를 보고 있지만 어쩌면 그녀는 내가 고개를 돌리는 것보다 더 빨리 기어다닐 수도 있다. 어느 날은 저 멀리 들판에서 바람 부는 날 구름 그림자가 휙휙 지나가듯 그녀가 기어다니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그 겉무늬만 아래무늬에서 떼어낼 수 있다면 나는 조금씩 시도해 볼 생각이다. 또 하나 이상한 걸 알아냈지만 이번에는 말하지 않을 거다. 사람을 너무 믿는 건 좋지 않으니까. 이 벽지를 떼어낼 수 있는 날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존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다. 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제니에게 나에 대해 전문적인 질문을 잔뜩 하는 걸 들었다. 제니는 제법 괜찮은 보고를 해주었다. 내가 낮에 많이 잔다고 말이다. 존은 내가 밤에는 잘 자지 못한다는 걸 안다. 그렇게 조용히 누워만 있는데도. 그는 나에게도 온갖 질문을 던졌고 무척 다정하고 친절한 척을 했다. 내가 그의 속을 모르는 줄 아는 모양이다. 그래도 이해는 간다. 이 벽지와 함께 석 달을 지냈으니. 나에게는 그저 흥미로울 뿐이지만 존과 제니는 분명히 은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만세.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지만 충분하다. 존은 오늘 밤 시내에 머무를 예정이고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지 않는다. 제니는 나와 함께 자고 싶어 했다. 교활한 여자. 나는 혼자 자야 더 푹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꽤 영리한 생각이었다. 사실 나는 전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달빛이 비치자마자 그 가련한 여자가 기어다니며 무늬를 흔들기 시작했고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다. 내가 잡아당기면 그녀가 흔들고 내가 흔들면 그녀가 잡아당겼다. 그렇게 아침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수야드에 이르는 벽지를 벗겨냈다. 내 키만큼 되는 높이의 띠 하나가 방의 절반 둘레에 걸쳐 벗겨졌다. 그리고 해가 뜨고 그 끔찍한 무늬가 나를 비웃기 시작하자 나는 선언했다. 오늘 안에 끝내겠다고. 우리는 내일 떠난다. 그들은 방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내 가구를 다시 아래로 옮기고 있다. 제니는 벽을 보고 놀란 눈치를 보였지만 나는 그 사악한 것에 대한 순전한 악의로 그렇게 했다고 유쾌하게 말했다. 그녀는 웃으며 자기가 해도 괜찮았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해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살아있는 한 이 벽지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녀는 나를 방에서 내보내려 했다. 그 속셈은 너무 뻔히 보였다. 나는 말했다. 이제 이 방은 조용하고 비어있고 깨끗해졌으니 다시 누워서 푹 자야겠다고. 내가 깰 때까지는 절대 깨우지 말라고 했다. 깨면
내가 부를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제니는 나가고 하인들도 나가고 물건들도 다 치워졌다. 남아있는 건 캔버스 매트리스가 얹힌 병원에서나 쓸 법한 거친 침대 틀뿐이다. 바닥에 못으로 고정된 채. 우리는 오늘 밤 아래층에서 잘 것이고 내일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제 다시 텅 빈 이 방이 꽤 마음에 든다.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다녔을까? 이 침대틀은 마치 갉아먹힌 것처럼 너덜너덜하다. 이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나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앞 정원 길 쪽으로 던져버렸다.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존이 올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다. 여기 위에 밧줄 하나를 숨겨두었다. 제니조차 찾지 못한 밧줄이다. 그 여자가 정말 밖으로 나와 달아나려 든다면 나는 그녀를 묶어버릴 수 있다. 하지만 까맣게 잊고 있었다. 발판 없이는 멀리까지 손이 닿지 않는다는 걸. 이 침대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다리가 저릴 때까지 들고 밀어보았다. 그러다 너무 화가 나서 한 모퉁이를 조금 물어 뜯었는데 이가 아팠다. 그 다음에는 바닥에 서서 손에 닿는 모든 벽지를 떼어냈다. 끔찍하게 들러붙어서 마치 그 무늬가 이걸 즐기고 있는 것 같다. 억눌린 머리들과 불룩한 눈, 뒤뚱거리는 버섯 같은 무늬들이 전부 조롱하듯 비명을 지른다. 나는 무언가 과감한 일을 벌일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른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건 꽤 좋은 운동일 텐데 창살이 너무 튼튼해서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이다. 그런 행동은 부적절하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 나는 창문 밖을 내다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벽지에서 기어나오는 여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은 너무 빠르게 기어다닌다. 그들이 모두 나처럼 벽지 속에서 나온 걸까? 궁금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잘 숨겨둔 밧줄로 단단히 묶여있다. 길거리로 나갈 수는 없다. 밤이 되면 다시 그 무늬 뒤로 숨어야 할 것 같다. 그게 힘들다. 이 넓은 방 안에 나와서 원하는 대로 기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나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 제니가 부르더라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밖에 나가려면 땅바닥을 기어야 하고 모든 것은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닥을 부드럽게 기어다닐 수 있고 내 어깨가 벽을 따라 길게 이어진 그 틈에 딱 맞아 길을 잃을 일이 없다. 문 앞에 존이 있다. 소용없어 얘야. 그 문은 네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가 소리치며 두드린다. 이제는 도끼를 달라고 울부짖는다. 그 아름다운 문을 부수는 건 너무 아깝잖아. 존, 여보. 나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곤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을 열어요, 내 사랑. 열 수 없어요. 나는 말했다. 열쇠는 현관문 넓은 풀립 아래 있어.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여러 번 말했다. 너무 자주 말해서 결국 그가 직접 확인하러 갔고 당연히 열쇠를 찾아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쳤다. 제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나는 계속 기어다녔다. 어깨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나왔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과 제니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나왔어. 벽지도 거의 다 떼어냈어. 이제 다시는 날 가둘 수 없을 거야. 그 사람이 왜 기절했을까? 그는 정말로 기절했다. 내 길목에 벽을 따라 쓰러져 있어서 나는 그를 기어 넘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노란 벽지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벽지를 뜯고 있을지도 모를 그녀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잔상을 남깁니다. 낭독하는 밤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